우리, 아름다움, 진리, 그리고 선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의식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그토록 자주 우리를 파멸로 곧장 이끄는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왜?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비결을 알면서도 우리는 자기 파괴를 향해 완고하게 맞춰진 내면의 나침반을 가진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패, 단순한 무지 또는 순간적인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중요한 중편 소설 지하로부터의 수기에서 잔인하고 당혹스러운 정직함으로 탐구했던 인간 조건 자체의 상처이자 실존적 시면입니다. 1864년에 출판된 이 작품은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적, 철학적 여정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표시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는 우리에게 지하인으로만 알려진 익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는 은퇴한 공무원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악취 나는 지하실에서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는 영웅도 아니고 전통적인 의미의 반영웅조차 아닙니다. 그는 더 불안한 존재입니다. 즉, 극도로 자의식이 강한 현대인의 원형으로 자신의 무의미함, 모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끔찍한 자유를 고통스럽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현하고 수십 년을 거쳐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지성, 자신과 타인의 동기를 거의 외과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그 자신이 말하듯이 아름답고 숭고한 것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비열함, 원한, 자기 굴욕 속에서 뒹굴기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을까요? 지하인은 우리에게 실존적 실패로 이끄는 길에 대한 상세한 지도, 실용적이고 고통스러운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자기 파괴성이 우연이 아니라 선택, 즉 우리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도착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 개인적인 지옥으로의 하강의 출발점은 역설적이게도 과도한 의식 그 자체입니다. 지하인은 자신을 병들었다고 묘사하지만 그의 병은 주로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병입니다. 그는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분석합니다. 모든 자발적인 충동은 즉시 해부되고 의문시되며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린 지성에 의해 상대화됩니다. 그는 주장합니다. 여러분께 맹세하건대 지나친 의식을 갖는 것은 병, 진짜 병, 완전한 병입니다. 이 과잉 의식은 그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마비시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각도, 모든 반론, 모든 아이러니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라는 무자비한 현미경 아래에서는 어떤 행동이든 헛되고 우스꽝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전제에 기반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분석적 마비는 수동적인 무기력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고문입니다. 그는 달라지기를 원하며 제한적이고 어리석다고 여기지만 끊임없는 성찰이라는 압도적인 부담 없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가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는 과거의 사소한 모욕을 되새기고 결코 실행하지 않는 정교한 복수를 계획하며 항상 자신이 지는 대결과 굴욕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해방과 이해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마음은 자초한 고문실이 됩니다. 모든 생각은 가시이고 모든 인식은 고뇌의 원천입니다. 그는 단순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원히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과잉의식은 지적 우월성의 표시와는 거리가 멀고 그의 실존적 감옥에 바로 그 구조로 변모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비와 자신의 비참함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 앞에서 지하인은 복잡한 자기기만 메커니즘을 개발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재해석합니다. 그의 무의는 비겁함이 아니라 철학적 깊이입니다. 그의 비열함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타인의 쉬운 환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타락 속에서 일종의 도착적인 존엄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자신의 우월한 지성, 세속적인 세계에는 너무 예민한 감수성의 증거로 합리화합니다. 그것은 굴욕이라는 납을 오해받는 소위 특이성이라는 금으로 바꾸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봅니다. 길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장교에게 모욕감을 느꼈을 때 그는 수년 동안 그 사건에 집착하며 정교한 복수를 상상하지만 마침내 미묘한 대결, 장교와 부딪히는 것에 기회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욱 굴욕적이고
하찮게 느낍니다. 그러나 그의 서술에서 그는 이 병적인 집착을 개인의 존엄성을 위한 원칙적인 투쟁의 색깔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는 진정한 연결의 모든 가능성을 방해합니다. 매춘부 리자와의 유명한 에피소드에서 그는 먼저 도덕적이고 조작적인 연설로 그녀를 모욕하고 그런 다음 그녀가 예기치 않게 동정심과 아마도 구원의 기회를 제공했을 때 그는 그녀를 잔인하게 거부하며 자신의 고립과 자초한 비참함을 재확인합니다. 왜일까요? 그녀의 동정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취약성,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이것은 그의 상처 입은 자존심에는 견딜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가 자신의 고통과 굴욕에서 마조이즘적인 쾌락을 발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어느덧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끔찍한 밤에 제 구석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역겨운 짓을 했다는 날카로운 의식을 가지는 데서 어떤 비밀스럽고 비정상적이며 비열한 쾌락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쾌락은 단순히 고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자유의지에 왜곡된 주장입니다. 결정론적이거나 부조리하다고 인식하는 세상, 자신의 행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자해적인 고통은 그의 자율성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나는 세상을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의 파멸은 통제할 수 있다. 나는 고통받기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다. 이것은 끔찍한 논리이며 자신의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나는 존재한다. 고 외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자기 기만은 심오한 실존적 목적에 기여합니다. 즉, 비록 그것이 자신을 파괴할 자유일지라도 통제와 자유의 환상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도착적인 논리는 우리를 지하인 철학의 가장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지점 중 하나로 이끕니다. 바로 행복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입니다. 그는 단지 행복을 얻는 데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경멸합니다. 그에게 행복, 특히 사회적 유토피아나 단순한 상식에 의해 제공되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행복은 그의 개성과 자유에 대한 위협입니다. 반면에 고통은 그의 독특하고 환원 불가능한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는 수사적으로 인간이 안녕만큼이나 고통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거부의 가장 유명한 대상은 수정궁의 이미지입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 시대에 힘을 얻고 있던 합리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은유입니다. 모든 필요가 충족되고 비합리성, 변덕, 고통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완벽하게 조직된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천국처럼 들릴 것입니다. 지하인에게는 그것은 악몽, 즉 인간의 자유가 소멸될 유리진열장입니다. 그는 이 질서정연한 완벽함 앞에서 단순히 혀를 내미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고통받고 변덕스럽게 행동하고 불가능한 것을 갈망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선언합니다. 잘 기름칠된 사회 기계 속의 단순한 피아노 건반이나 나사못이 되기보다는 말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그토록 이상한 자질을 부여받은 존재인 인간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는 어쩌면 안녕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고통도 똑같은 정도로 좋아할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격렬하게 거부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행복이 요구할 진정성과 취약성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방어를 낮추고 거절, 상실, 고통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하인은 자신의 구석, 냉소주의와 분노의 갑옷이라는 비록 비참하더라도 안전을 선호합니다. 자해적인 고통은 고통스럽지만 통제 가능하고 익숙합니다. 외부 세계와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지닌 행복은 그의 바리케이드 쳐진 자율성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자기 파괴는 실존적 반항 행위, 즉 진정으로 보여지고 알려지고 심지어 사랑받을 가능성에 대한 필사적인 방어가 됩니다. 이러한 태도의 필연적인 결과는 깊은 사회적 소외입니다. 지하인의 고립은 그의 상태의 증상일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자 끊임없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다르고 오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행동과 생각은
이 소외가 영속되고 심화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는 받아들여지고 싶은 필사적인 욕망과 의식 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타인에 대한 오만한 경멸 사이를 오갑니다. 그것은 악순환입니다. 고립은 분노를 키우고 분노는 그가 진정한 연결을 추구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을 막아 고립을 강화합니다. 옛 학교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에피소드는 이 역학의 고통스러운 예입니다. 그는 자신을 초대하고 분명히 환영받지 못하며 굴욕감을 느끼지만 머물기를 고집합니다. 저녁 식사 동안 그는 자신을 내세우려는 한심한 시도와 계산된 자기 굴욕의 순간들 사이를 오가며 다른 사람들의 당혹스럽고 짜증난 시선 아래 있습니다. 그는 소속되기를 갈망하지만 자신의 불안감과 상처 입은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배제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는 모든 시선, 모든 말을 가능한 최악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타인에게 투사합니다. 고립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을 왜곡의 실험실로 바꾸어 사소한 상호작용이 모욕과 거절이라는 거대한 드라마로 확대됩니다. 진정한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상처 입은 자아의 필터 없이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는 그의 무능력이 이 소외의 뿌리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외부 세계로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19세기 중반에 쓰였지만 그 주인공의 상태는 우리의 디지털 시대의 무서운 힘으로 울려 퍼집니다. 분석에 의한 마비, 지하인을 괴롭혔던 과잉의식의 병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정보 과부하와 끊임없는 자기 관찰 문화에서 불안한 메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데이터, 의견, 타인의 삶의 이미지, 종종 세심하게 관리된 흐름에 잠겨 있으며 이는 비교, 비판적 자기평가, 그리고 결국에는 무의로 이어지는 경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현대적인 지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멀리서 타인을 관찰하고 조용한 분노를 키우고 자기 정당화 서사를 구축하고 심지어 무익한 논쟁이나 우리 자신의 가정된 도덕적 또는 지적 우월성 과시에서 도착적인 쾌락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의 순환, 타인의 편집되고 이상화된 삶의 버전을 보는 것, 지하인을 잠식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부적절함, 부러움, 분노의 감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와 그 복잡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며 디지털 거품 속으로 쉽게 물러날 수 있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새로운 형태, 도스토옙스키 주인공의 지하실처럼 안전을 약속하지만 침체와 고립을 초래하는 현대적 피난처로 볼 수 있습니다. 초영열성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형태의 소외로 이끌며 진정한 상호작용은 연기로 대체되고 깊은 성찰은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사라집니다. 아마도 지하인의 가장 깊은 비극이자 그가 우리의 삶을 망치는 방법에 대해 경고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생각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지식을 실용적인 지혜로 전환하는 그의 만성적인 무능력일 것입니다. 그는 예리한 지성, 놀라운 자기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지식은 그의 마음속에 갇힌 채 불모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더 나은지 알고 진리와 아름다움의 섬광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통찰력에 따라 사는데 일관되게 실패합니다. 리자와의 만남은 이 이분법의 가장 가슴 아픈 예입니다. 공유된 취약성의 그 순간에 그는 잠시 동안 자신의 일상적인 냉소주의를 초월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진정성 있게 보이는 열정으로 말하며 그녀는 예상치 못한 신뢰와 연민으로 응답합니다.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적인 연결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그녀가 그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제안할 때 그는 물러섭니다. 두려움, 상처 입은 자존심, 그의 실제적인 비참함, 그가 가꾸는 연기된 비참함이 아닌 을 보이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 더 강합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고 마치 그녀가 단지 매춘부인 것처럼 돈을 지불하고 그녀를 쫓아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우는 데 일조했던 다리를 파괴합니다. 왜일까요? 변화는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비참하더라도 오래된 정체성을 버리고 미지의 것을 받아들일 의지를 요구합니다. 도움, 연민, 사랑을 받아들일 겸손을 요구합니다. 자존심과 수치심, 지하의 이 어두운 수호자들은
그가 자초한 감옥에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막습니다. 그는 길을 알지만 걷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거부는 아마도 자신의 삶을 망치는 가장 결정적인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우리에게 자멸하는 방법에 대한 그렇게 상세한 설명서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또한 아마도 행간에서 또는 그것이 묘사하는 어둠과의 대조를 통해 가능한 탈출구를 제안하는 것일까요? 도스토옙스키는 쉬운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하인 자신은 책의 끝에서 여전히 자신의 구석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파괴성의 뿌리를 드러내는 강렬함은 우리로 하여금 해독제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지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자신의 취약성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의 방어적인 자존심의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결점, 필요, 상호 의존성을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인간 조건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할 용기, 모든 답을 가지지 못할 용기, 연결의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킬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 중요한 요소로 이끕니다. 바로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추구입니다. 지하인의 고립은 그의 독입니다. 치유, 또는 적어도 그 시작은 타인과의 진정한 만남, 공감, 연민, 받는 것과 주는 것 모두에 있습니다. 리자와의 순간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 구원의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관계 속에서, 나눔 속에서, 상호 인정 속에서 자아의 경직성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 전체는 생각과 행동을 통합할 필요성을 외칩니다.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살고, 행동하고, 현실 세계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분석에 의한 마비를 극복하려면 믿음의 도약, 절대적인 확신 없이도 행동하려는 의지, 실수로부터 배우려는 의지, 통찰력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감히 지하에서 나와 혼란스럽지만 생생한 존재의 복잡성에 맞서야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를 통한 여정은 불편하고 도전적이지만 깊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 자기 파괴적 경향, 우리가 미묘하거나 명백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을 수 있는 방식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안내를 받은 인간 영혼의 어두운 면에 대한 이 탐구가 여러분에게 성찰을 불러일으켰다면,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 세계에서 이 투쟁의 메아리를 인식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 고립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탐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시고, 가능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슈퍼땡스를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원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지하와 충만한 삶 사이의 선택, 마비와 행동 사이의 선택, 고립과 연결 사이의 선택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투쟁이며 인간이라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긴장입니다.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우리에게 명상하도록 남겨두듯이 아마도 고통받지만 끔찍하게 명료한 지하인의 목소리를 통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